1764년 조선의 한 왕이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으로 네 글자를 천천히 써 내려갔습니다. 정업원국이 이미 200년도 훨씬 전 1521년에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이 살았던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은 왕비였다가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해 평생 흰 옷만 입고 남편이 묻힌 동쪽 하늘을 바라보다 82의 나이로 눈을 감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왕은 200년도 더 된 한 여인의 흔적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남겼을까요? 이왕의 이름은 영조였습니다. 그리고 영조에게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산 두 명의 정순 왕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선 6번째 왕 단종의 왕비 정순 왕후 송씨, 또 한 명은 영조 자신의 아내 정순 왕후 김씨. 같은 이름, 전혀 다른 운명. 그리고 그 두 여인 사이에 영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순 왕후 단종 비송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서 두 번째 정순 왕후 영조 비김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잊혀진 역사 속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1454년 한양의 이른 봄이었습니다.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아침, 경복궁 처마 끝에는 매화 한 가지가 소리 없이 피어 있었고 찬 공기 속으로 은은한 향기가 궁 안 깊숙이 번져 들었습니다. 그날 열양보원군 송현수의 딸 송씨가 단종의 왕비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다는 평을 받아 간택된 15살의 소녀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품이 유순하고 검소하며 예법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 쉽게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것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14살의 어린 왕과 15의 어린 왕비, 아직 앳된 티가 가시지 않은 두 아이가 나란히 궁궐뜰을 걷고 있었습니다. 잔설이 처마 그늘에 남아 있었고 두 사람의 작은 발자국이 하얀 마당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단종이 송씨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전만은 평생 지켜주겠소. 송씨가 고개를 들어 단종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전하의 곁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봄날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은 그날 아침 매화처럼 찬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채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453년 단종의 큰아버지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기록한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를 압박해 왕위마저 빼앗았습니다. 어린 왕은 하루아침에 왕좌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1457년 단종의 복위를 꾀하던 신하들의 사건이 터지면서 단종은 노상꾼으로 신분이 낮아져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비였던 송씨 역시 군부인으로 강등되어 차디찬 궁궐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꽃처럼 시작되었던 봄이 하루아침에 혹독한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청계천 영도교, 영원히 건넌다는 뜻을 가진 다리, 단종과 송씨가 이곳에서 마지막 이별을 나눴다고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이름이 그날만큼 이토록 서늘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송씨는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흰 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아무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왕비의 위엄은 이미 모두 빼앗긴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단종이 다가왔습니다. 17살 소년의 얼굴에 왕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어린 남편이었습니다. 기중전, 부디 몸을 돌보시오. 내 반드시 살아서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올 터이니. 송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말을 앞질렀습니다. 전하, 살아만 계십시오. 신첩은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단종의 손이 송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였습니다. 단종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송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단종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다리 위에서 손을 놓은 뒤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1457년 10월 영월에서 1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이 송 씨에게 닿았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평생 고기와 생선을 입에 대지 않았고 흰 옷만 입었으며 매일 아침 동쪽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영도교는 지금도 청계천 위에 남아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중 이 다리 위에서 어떤 이별이 있었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송 씨의 남은 60여 년은 전부 그 이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난 송 씨는 동대문 밖 청룡사 근처에 작은 초암 하나를 짓고 시녀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끼니 쫓아 있기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송 씨는 살아남기 위해 샘터로 나갔습니다. 지초라는 풀을 샘물에 풀어 옷감을 자줏빛으로 물들이는 염색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옷감을 물들이고 또 물들였습니다.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샘터에 쪼그려 앉아 하루 종일 염색질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물을 들이던 이 샘을 자주동샘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서울 창신동 일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궁궐에서 관리 한 명이 송 씨의 초암을 찾아왔습니다. 세왕 세조가 비단과 쌀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비록 목숨을 부지하고자 염색질로 연명하나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는 노릇이요. 당장 그 물건들을 도로 가져가시오. 하지만 부인, 이 물건들은 관리가 돌아간 자리에 비단과 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송 씨는 끝내 그 물건들에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동네 아낙네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조정의 감시를 피해 동네 아낙네들이 송 씨의 거처 근처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몰래 먹을 것을 건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권력은 그녀를 버렸지만 이름 없는 백성들은 끝내 그녀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만 장을 열고 참여할 수 있었던 여인시장터의 유래입니다. 세조는 결국 송 씨의 꼿꼿함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신부는 노비지만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명을 내리며 그녀를 정업원으로 보냈습니다. 정업원의 자리를 잡은 송 씨는 매일 아침 산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봉우리를 동망봉이라 불렀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그리고 훗날 조선의 21번째 왕 영조가 이 봉우리에 직접 글씨를 새기고 송 씨가 머물던 정업원 터에 친필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업원 국이 정업원, 지금의 서울 종로구 숭인동, 비군이 사찰 청룡사 자리입니다. 정순왕후 송 씨는 바로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청룡사 경내에는 지금도 영조가 직접 친필로 새긴 정업원국이 비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호입니다. 송 씨가 평생 머물렀던 자리에 200년 뒤 영조가 세운 비석이 함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도교 역시 지금도 서울 청계천 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영도교, 왕실의 백기를 돕는 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종과 송 씨의 이별 이후 백성들은 이 다리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영영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하여 길이 영, 건널도, 영도교 백성들이 붙인 이름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돌다리 형태로 새롭게 단장되었고 다리 앞에는 단종과 정순왕후 송 씨의 슬픈 이별 이야기를 담은
역사 표지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 다리 위를 무심히 오가지만 그 아래에는 570년 전 두 어린 부부의 눈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200년이 지나도록 한 여인의 한 맺힌 삶을 기억하고 싶었던 왕. 그 왕 영조에게는 자신의 아내 또 한 명의 정순 왕후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59년 송씨가 세상을 떠나고 200년이 훌쩍 넘은 해였습니다. 조선의 21번째 왕 영조는 66의 나이에 새 왕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정성 왕후가 1757년 세상을 떠난 지 2해가 지났고 신하들의 거듭된 권유에 영조는 마침내 간택을 허락했습니다. 간택장에는 조선 8도의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66의 백발 노왕이 날카로운 눈으로 어린 교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15살 김씨가 있었습니다. 경주 김씨 집안의 딸.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래 교수들과 달랐습니다. 영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교수들이 주눅든 목소리로 산이니 물이니 대답할 때 15살 김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영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인심이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측량하기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영조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은 무엇이냐? 목화꽃이옵니다. 다른 꽃들은 잠시 아름다울 뿐이나 목화는 솜을 만들어 많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니 제일 예쁜 꽃이라 할 수 있으나옵니다. 영조가 감탄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날 간택장에 비가 내리자 영조가 갑자기 궁궐 행랑의 수를 물었을 때 김씨는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물 줄기를 세어 정확히 맞추었다고도 합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15살 소녀의 총명함과 담대함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조는 김씨를 새 왕비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51살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나이 차이의 혼인이었습니다. 15살 김씨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66의 노왕 곁에서 왕비로 살아간다는 것. 게다가 궁 안에는 이미 장성한 사도세자가 있었고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될 세손도 있었습니다. 김씨는 궁중의 복잡한 세력 다툼 속으로 15의 나이에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간택장에서 보여준 그 담대함이 궁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상궁이 치수를 재기 위해 등을 돌리라고 하자 네가 돌아서면 될 것을 어찌 국모가 될 내가 등을 돌리라 하는가. 15살 소녀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762년 김씨가 입궁한 지 3년이 되던 해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궁중의 세력 다툼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조선 정치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시파와 영조의 결정을 지지하는 벽파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김씨는 벽파와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훗날 정조와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사적 기록 어디에도 김씨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직접 주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김씨가 궁중의 거대한 정치적 사건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1776년 영조가 83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32살의 김씨는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간에서는 두 사람이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기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조는 즉위 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대비께서는 왕실의 어른이시다. 예를 다해 모실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조 치세 24년 동안 김씨가 정조의 정책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례는 실록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조 말년 규장각과 장용령의 운영 방식을 두고 신하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김씨가 이를 조율하려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1800년 정조가 오랜 병고 끝에 위독해지자 김씨는 직접 병상을 찾아 간호를 했습니다. 정조가 승하하던 날 김씨는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신하들이 대왕대비마마 어린 세자가 있으니 감정을 가라앉히시옵소서라고 만류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냉혹한 악녀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조가 승하하고 11살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어른이 나서야 했습니다. 대왕대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발 뒤에 앉아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이끄는 자리. 조선 역사에서 수렴청정을 했던 왕실 여성은 여럿 있었지만 김씨는 스스로를 여주, 즉 여성군주라 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1801년 1월 28일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었습니다. 대왕대비 김씨가 전격적으로 명을 내렸습니다. 노비 역시 똑같은 하늘 아래의 백성이다. 선조께서 일찍이 노비 혁파를 뜻하셨으니 내 이제 그 뜻을 받들어 일체 혁파하겠다. 도남문 바깥에서 모든 공노비 문서를 불태우라. 도남문 앞에 거대한 화로가 놓였습니다. 수만 장의 노비 문서가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해방된 공노비의 수는 6만 6천여 명.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단 하루의 자유의 몸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히 선왕의 뜻을 이어받은 것인지 김씨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었는지를 두고 학계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명을 내린 사람은 김씨였고 그 결과로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 사람을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지 않습니다. 공노비를 해방시킨 같은 해 1801년 김씨는 신유박해를 주도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입니다. 이 박해로 수백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비롯해 이가완, 정약종 등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도 이 박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떠났고 이승우는 처형되었습니다. 신유박해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날에도 엇갈립니다. 당시 천주교가 조선의 신분 질서와 유교적 가치관을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시각과 벽파가 시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천주교 탄압을 이용했다는 시각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만이 진실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순왕후 김씨는 선하기만 한 인물도 악하기만 한 인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6만 명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 같은 해 수백 명의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기록한 정순왕후 김씨의 실제 모습입니다. 1805년 대왕대비 김씨가 6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묻힌 곳은 경기도 구리 동구릉 경역 안의 원릉입니다. 남편 영조의 곁. 영조는 생전에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의 무덤인 홍릉 곁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홍릉 자리가 풍수지리상 불길하다는 직관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영조의 능 자리를 동구릉으로 정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풍수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살아있는 정순왕후 김씨의 사후 합장을 정조가 정무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전해집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김 씨는 죽어서 남편의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살아서는 쉽지 않았던 인연이 죽어서 나란히 누운 것입니다. 원릉의 성물은 조선 왕릉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축에 속합니다. 살아서 조선을 호령했던 여인에게 걸맞은 자리였습니다. 다시 영조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영조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00년 전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평생을 눈물로 살았던 첫 번째 정순왕후 송씨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15의 나이에 궁에 들어와 조선의 경랑 속에 서 있는 두 번째 정순왕후 김씨의 삶을, 영조가 동망봉에 글씨를 새기고 정업원 터에 비석을 세운 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200년 전 여인의 한 맺힌 삶을 기억하는 왕 곁에서 두 번째 정순왕후 김씨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인, 한 명은 권력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백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64년을 버텨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6만 명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명은 살아서 남편을 잃고 죽어서도 남편 곁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살아서 권력의 중심에 섰고 죽어서 남편의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남양주 사릉의 소나무들은 오늘도 동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구리 원릉의 장명등은 오늘도 조용히 두 사람의 무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시호, 전혀 다른 삶,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던 한왕 영조, 두 정순 왕후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어쩌면 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권력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을 때 무엇으로 자신을 지키는가?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여인의 삶을 이렇게 나란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 앞에서 어떤 답을 찾을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두 정순 왕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여인,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던 한왕 영조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교과서에서 한 줄로 지나쳤던 역사 속 인물들의 진짜 뒷이야기를 찾아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손길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